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으로 전개될 여지가 많겠구나. 2025년에도 역시 빚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 폐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본시장, 자산시장은 다를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해서 지금부터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전망과 실제로 또 금리가 이제 떨어지잖아. 다들 이때만 기다려주자. 그래서 나는 이제 필드 플레이어서 노하우를 알려주지만 그래도 경제 돌아가는 사이클도 알아야 돼. 이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분을 내가 어렵게 모시는 거 아니겠냐? 빨리 모셔갖고 탈탈 털어보자. 자, 멋진 김광석 실장님, 제 채널이 실장님 건물주가 지금 제가 많이 만들어주고 있는데 실제 제 장사는 건물주다 여기서 많이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제 메시지로 더 많은 사람들이 건물주가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제가? 일단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체감하시는 실물 경기와 그리고 자본시장이나 자산시장은 다르다, 이 말씀을 꼭 강조해 드리는데 그 말씀에 기초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체감하시는 경기는 뭘까요? 아마도 매출액일 거예요. 여러분 가계의 매출액일 거예요. 근데 여전히 고금리인 거고요. 그 상황을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본다면 기본적으로 가계부채가 전체 가계부채 연체율이 늘어나는 구조는 아니에요. 근데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늘고 있어요. 그럼 자영업자를 제외한 임금 근로자의 대출 연체율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냐면 이 파란색은 평균선일 테니까. 의견을 드린다면 전체 가계의 대출 연체율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을 제외한 임금 근로자의 연체율은 이런 느낌일 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구조가 나오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결국 연체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으로 전개될 여지가 많겠구나. 그래서 구조적으로 인구 구조의 변화가 같이 찾아오고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2024년에는 100만 이상의 폐업자, 2025년에도 역시 빚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 폐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체율이 이렇게 높다는 얘기는 빚을 상환할 수 없는 자영업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들이 폐업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내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여전히 고금리고 빚을 변제할 수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체감하시는 경기는 아무래도 안 좋을 겁니다. 자본시장, 자산시장은 다를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해서 지금부터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물 경제는 어려울 거다.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경기는 더 어려울 거다. 근데 그거와 다른 부동산 시장의 모습이 전개될까? 이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강조할게요. 가끔 아니 경기가 좋아야 집값이 오르죠. 그런 질문 하셔요. 소득이 늘어야 집값이 오르죠. 집을 사니까요. 아닙니다. 경기가 좋으면 집을 산다. 소득이 늘어야 집 산다. 여러분 2020년 팬데믹 때 집값 엄청나게 올랐죠. 근데 그때 경기가 좋았나요? 여러분 체감 경기는 더 안 좋았잖아요. 자영업자 여러분들은. 그럼 경기랑 부동산 시장이랑 직접 연관관계가 있나요? 한번 무슨 박스를 통과한 다음 연관관계가 있겠죠.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게 통화정책의 메커니즘을 소개할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파탄 나는 거예요. 경제 위기예요. 그리고 역시 팬데믹 경제 위기 때 정말 경제는 어려웠던 겁니다. 역성장한 거예요. 미국이 역성장하는 해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랑 팬데믹 경제위기 때, 이때예요. 근 약 50년 역사 동안. 근데 이렇게 경제위기가 오면 어떻게 할까요? 2020년 팬데믹 경제위기 때도 마찬가지지만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하합니다. 경기의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금리를 대대적으로 쉽게 말하면 이런 상태는 숨이 멈춘 거예요. 사람으로 치면 숨이 멈췄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공호흡을 해줘야겠죠. 그게 대대적인 금리 인하인 거예요. 금리 인하를 통해서 기업들이 신사업 해봐도 되겠네. 점진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경기부양적 금리 인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경기부양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때는 대대적으로 적극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해요. 제로금리까지 끌어내립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어떻게, 빨간색 보세요. 금리를 대대적으로 끌어내리죠. 그리고 역시 팬데믹 경제위기 때도 금리를 대대적으로 끌어내리죠. 이게 통화정책의 중요한 메커니즘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금리를 대대적으로 끌어내려서 경기부양을 위해 노력한다. 이런 국면을 우리는 완화적 통화정책이라 합니다. 금리 끌어내리는 걸, 유동성을 공급하는 걸, 이걸 완화적 통화정책이라 하고, 이런 시대를 뭐라고 정의해요? 완화의 시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경기가 좋아야 집값 오르죠가 아니라 금리가 떨어져야 집값 오르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래서 내가 장사는 안 됐는데 건물로 제가 이슈됐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대를 구분하라. 그래서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이때는 경제 위기 국면이었지만 금리라는 면에서는 어떤 시대였어요? 완화의 시대였어요. 그리고 완화의 시대에는 완화의 시대에 어울리는 부동산 시장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2022년, 23년은 경제 위기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 아니에요. 22년, 23년에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 뭐였냐면 경기 극복하자, 경기 부양시키자가 아니라 물가가 너무 치솟아서 너무나 고물가여서 41년 만에 찾아온 고물가였기 때문에 물가를 끌어내리자, 물가 잡자 하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금리를 인상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끌어올려야 돼요. 오히려 수요를 위축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왜 경기가 어려워졌습니까?가 아니라 물가가 너무 치솟아서 그 높은 물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경기를 망가뜨리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망가뜨려지는 이런 국면에 그 시점에 창업을 하는 건 평균적으로는 좋진 않죠. 그러나 평균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안 좋다는 뜻은 아니죠. 어쨌든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상하는 이런 구간은 너무나 높은 물가, 인플레이션 시대에 금리를 인상한 거예요. 이렇게 금리를 인상하는 이런 통화정책 기조를 뭐라고 해요? 긴축적 통화정책이라고 해요. 긴축하는 겁니다. 긴축적 통화정책의 시대, 그때는 당연히 긴축의 시대에 어울리는 부동산 시장의 모습이 있겠죠. 역시 우리나라만 금리 인상한 게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한 거예요. 그럼 세계적으로 어떤 부동산 시장의 모습이 있었을까요? 세계적으로 조정되는 부동산 시장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맞는, 어울리는 부동산 시장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4년 중반부터 통화정책 기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 바뀌냐면 아까 뭐 하려고 금리 인상했다? 물가 잡으려고 금리 인상했다. 그 물가가 어떻게 되고 있다? 물가가 점차 목표하는 수준에 부합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부합해지니까 그 높은 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높은 금리 아니고 금리를 점차 내려줘도 되겠구나, 이미 물가는 잡혀가고 있으니까 하면서 금리 통화정책 기조를 바꿔나가기 시작합니다. 다 점진적인 금리 인하, 다르죠? 팬데믹 때 급진적으로 급격하게 서둘러서 금리 인하했었다라고 한다면 그건 완화의 시대죠. 근데 지금과 같은 국면은 점진적으로 천천히 금리를 인하한다. 그래서 제가 25년 경제전망서의 제목이 뭐예요? 무슨 시대인 거예요? 피벗의 시대인 거예요. 피벗의 시대. 피벗이라는 단어는 방향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통화정책의 방향을 바꾼다.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한다. 피벗의 시대에는 피벗의 시대에 어울리는 부동산 시장의 모습이 있겠죠. 급락도 아니고 급등도 아닌 점진적인 상승 흐름. 그러니까 24년 나름 집값이 상승 반전한 것은 피벗의 시대였기 때문에 피벗의 시대에 어울리는 부동산 시장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20년부터 21년 2년 동안은 완화의 시대, 제로금리 시대에 어울리는 부동산 시장의 폭등 시장이었다. 그리고 22년부터 24년 상반기까지는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상하는 긴축의 시대, 긴축의 시대에 어울리는 부동산 시장의 조정기였다. 그러면 24년 중반부터는 피벗의 시대로 전환된 거예요. 다만 피벗의 시대는 점진적인, 천천히 조심스러운 금리 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 구간에는 아파트 매매 가격의 상승세가 어때요? 매우 완만하게 상승한다. 그 완만하게 상승한다라는 얘기는 거의 보합에 가깝다는 뜻이에요. 근데 완만한 상승세라고 한다면 쉽게 말하면 반평균 성적이 찔끔찔끔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반은 오르기도 하지만 반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모습이죠. 지금 서울 수도권은 올랐지만 비수도권은 전혀 오르지 않았어요. 그게 또 부동산 시장의 피벗의 시대에 어울리는 부동산 시장의 모습. 그럼 이걸 알고 대응해야 돼, 모르고 대응해야 돼? 알고 대응하면 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처해 있는 경제 환경을 알고 대응하셔라. 모르고 대응해서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죄송하지만 운일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대응해서 성공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성공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알고 대응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완만한 상승 흐름이니까 2024년 9월부터 금융규제를 도입했죠. 강하게. 금융규제를 적용한다는 얘기는 상승세가 이렇게 있었는데 상승 흐름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 흐름이었다가 다시 제로에 가까운 보합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만한 상승이니까 금융규제의 영향으로만도 상승세가 꺾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러니까 금융규제로 꺾였지만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한다. 추가적으로 금리가 또 떨어진다. 그러면 역시
또 상승세의 고개가 들리는, 그렇다 하더라도 강한 상승세까지는 아닌 이런 부동산 시장, 주택 시장을 주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주셨던 질문은 상업용 부동산이에요. 상업용 부동산은 이게 공실이라는 이런 현상은 또 중장기적으로 인구 구조 변화도 같이 맞물립니다. 특히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인구가 점차 소멸되고 있고, 수도권의 경우에는 인구가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공실이 채워질 여지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좀 다른 구조입니다.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은 경기와 좀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더 회복되는 구간이 천천히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업용 부동산, 예를 들어서 상가의 경우에는 사업해야지 할 때 상가의 공실이 줄어요. 상가의 공실이 줄어들 때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근데 주거용은 경기가 좋아야 주거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다른 시장이다. 근데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주로 금리의 레벨이 2.0에서 2.5 사이로까지 떨어지는 구간, 그런 구간에 대출 받아서 사업해도 되겠네 하면서 이 상업용 부동산, 상가나 오피스텔이나 여러 가지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공실률이 조금 줄어들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구간에서.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극적인 금리 인하까지는 아니지만 점진적인 금리 인하의 시대이니까 그 시대에 어울리는 그런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모습은 그 회복되는 시점이 좀 천천히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의견 드린다면 25년 중반까지도 아직도 하락세일 것이다 라고 의견을 드리고, 25년 중반 이후에나 아마도 중립금리 2.0에서 2.5% 사이 그 정도 되어서야, 그리고 내수 경기도 이제 조금 괜찮아지네 하는 걸 체감할 때쯤에야, 그래야 이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세가 시작될 수 있겠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회장님 말 들으니까 이제 피벗의 시대, 또 25년 하반기부터 이제 좀 결국 이제 꿈틀꿈틀하면서 좀 살아날 여지가 있다니까, 저희는 열심히 저 장사하는 건물주대에서 제가 강의를 하니까 부동산 열심히 준비된 자의 기회로 온다고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건물주 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네요. 25년 상반기는 열심히 공부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